출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오늘 매우 특별한 날인데요. 임산부의 날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임산부의 날을 맞아서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많이 열렸었는데요.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임산부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 정면 승부가 듣고 왔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그래도 90점은 되는 것 같아요. 임산부 오면은 무조건 자리 양보해 드리죠. 전철 안에서는. 전철 안에 누구든지 임산부 보면 자리는 100% 다 양보해요. 초기에는 못 알아봐도 웬만히 배부르면 아우 다 일어나. 노인들도 일어나요. 임산부 보면. 그런 배려는 있는 것 같아요. 지하철은 좀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버스 같은 경우가 좀 잘 안 돼 있지 않나. 사람들도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있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직원들도 임산부를 배려하는 백화점에서 그런 데는 없잖아요. 60점이고요. 그리고 개선하려면 시민의식이 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직장인인데 간혹 근데 젊은 임산부들한테는 양보를 갖다가 버스 같은 데서 보면 양보를 갖다 해줘야 되는데 양보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저는 가끔 이제 임산부 보면 전 양보를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평생 보면 젊은 친구들도 임산부한테는 양보 같은 거 안 해주고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안 해주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서 아쉽더라고요. 그 임산부를 배려하는 점수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65점에서 70 정도 사이. 아쉬워요. 특히 임산부한테 굉장히 좀 짜.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일어나가지고 이제 배려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면에 젊은 임산부들한테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약간의 좀 그런 부분이 제 기성인 5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좀 아쉽네요. 70점. 뭐 상대방이 마음을 다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한다고 해도 속이를 표시해주면 더 좋죠. 속이는 잘 모르니까. 네, 지금 인터뷰 들으시고 청취자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오늘 임산부의 날인데 우리 사회 임산부 정책 혹시 또 본인 또는 가족 주변의 분들 과연 몇 점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점수 문자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시죠.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손인데요. 9213님입니다. 세상엔 정말 손 쓸 새도 없이 일어나는 원인 불명의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스페인 해안에서 고래 22마리가 원인도 모른 채 숨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고래 떼죽음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고래 떼죽음 정말 안타깝지만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정말 많죠.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나이트요가 새로 출시한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 곧바로 스포츠 뉴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저희 정면 승부에서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가 함께 해주시는 거죠?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네. 반갑습니다. 오늘 프로야구, 야구 이야기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죠. 국내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가 열리고 있죠? 네네. 네, 3차전 선발 예고 양 팀이 했는데 어떻습니까? 누가 좀 센가요? 글쎄요, 뭐, 누가 센지는 붙어봐야 알겠지만요. 그래요? 네. 일단 2승으로 앞서가고 있는 넥센이 이 좌완 오재혁 선수를 선발로 예고를 했고요. 네. 벼랑 끝에 몰린 두산은 우완 노경은 선수를 3차전 선발로 내세웁니다. 좌측, 우측. 네. 과연 누가 이길까? 네. 넥센이 지금 프로야구 사상 초유의 지금 준피오 끝내기 2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가 뭐 한껏 살아났고요. 예.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3차전부터 홈인 잠실에서 경기를 하면서 배수진을 치고 나섭니다. 예. 이제 두산은 1패만 더하면 준 플레이오프에서 완전히 탈락을 하게 되는데요. 내일 선발로 예고된 오재영과 노경은 이 중에서 오재영 선수는요. 예. 2004년 넥센의 전신이었던 현대에서 신인왕 수상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좀 슬럼프에 빠졌다가 올 시즌 중반부터 선발로 투입이 되면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부활을 한 선수입니다. 네. 근데 2004년에 현대 시절에 이 한국 시리즈 선발승을 이미 한번 경험했던 선수거든요. 네. 올 시즌에 10경기에서 4승 무패, 평균 자책점 2.40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는데 오재영 선수가 오늘 그 훈련 중에 한 인터뷰에서요.
넥센이 그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롭지만 또 끈끈했던 현대 시절 더가웃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요즘에 전문가들이 넥센은 큰 경기 경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 시절 경험 더 많다 이런 아주 뼈있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 한편 그 두산의 노경은 선수는요 올 시즌에 10승 거둔 선수고요. 리포트하고 이 원투펀치로 활약을 하면서 평균 자책점 3.84 기록한 선수입니다. 근데 올해요 원투펀치인데 목동에서 성적이 유난히 좋지 않았던 징크스가 있어서 예. 1, 2차전 목동 경기는 거르고 3차전에 등판을 하게 됩니다. 잠실에서는 지금 누구보다도 안정적인 피칭을 했던 선수고요. 올해 10승 중에서 6승을 잠실에서 챙겼거든요. 그래서 노경훈 선수 인터뷰를 보니까 재밌는 게요. 잠실에서는 양키스랑 붙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래요? 네. 예, 넥센 박병호하고 승부도 피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예. 했습니다. 노경우는 잠실의 사나이. 네. 지금 네. 그렇게 언급을 해주셨네요. 처음에는 언급해 네네. 주시는 건 보니까 오지영 선수가 훨씬 나은가 보다 그랬더니 뒤에 가서 보니까 잠실의 사나이가 버티고 있다고 언급을 해주셔서. 그렇죠. 네. 네. 야, 그러면 잘 만만치 않네요. 예. 그래도 우리 이은경 기자는 어느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시나요? 어려운 뭐 질문인가? 잠실로 가서 분위기가 바뀔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1, 2차전을 보면 두산이 지금 너무 무기력한 경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산이 이런 어떤 무기력 좀 고치지 않으면 3차전도 뭐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넥센 팬들이 들으면 좋을 만한 평가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열린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내일 잘 보시고 다시 한번 이제 월요일에 저희가 뵙겠네요. 내일 뵙죠.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네, 내일 금요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국회대로 따라 양방면의 교통량이 많습니다. 우선 도심 쪽으로 홍익상가 앞부터 여의 2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외곽 부천 방면도 경인고속 입구 사거리부터 경인 첫 번째 제도 통과하는 데는 정체입니다. 서부권 도로 중에는 성산로 독립문 쪽 이동하는데요. 연인 아들목부터 연세대 세브란스까지 교통량이 많이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통일로도 지금 불광역에서 여신역까지는 신호 2번 정도 필요하고 반대편도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한남대로 따라 여전히 강남 쪽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남산 1호 터널 중간부터 한남동 오거리까지 정체에 서행하고 있고요. 도심 안쪽은 테헤란로 포스코 센터에서 포스코 사거리까지 양 방면이 밀리고 있습니다. 봉은사로도 교보타워 사거리부터 차병원까지는 신호 2번 정도 필요하고 반대편도 정체에 서행입니다. 그 밖에 서초대로는 법원 정문에서 서초역 사거리까지 시속 10km 안팎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뉴스 정면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비싼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입원 환자의 10명 가운데 6명은 일반 병상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비싼 상급병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와 관련해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2가지 대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보고 또 제도를 개선할 수 없는지 이 문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대표인 제주대의대 이상희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문제 참 오래된 문제인데 이제서야 논의를 하는가 싶기도 한데요. 네, 반가운 일이죠. 예,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이제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병실 문제, 또 네. 선택진료비 문제, 간병비 문제. 먼저 상급 병실료 문제. 네. 무엇이 문제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우리 국민건강보험의 3대 비급여. 예, 네, 제일 덩치가 큰 게 지금 이제 선택진료비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그다음 중요한 것이 이제 상급 병실료, 네, 간병비 등인데요. 오늘 지금 상급 병실료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지금 공론을 모으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뒤늦은 일이지만 굉장히
저 전진된 하나의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예. 지금 잔뜩 국민의 시선이 이쪽으로 몰려 있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전체 발생하는 실질적인 진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소위 말하는 보장성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 이것이 지금 63%에 그치고 있단 말이죠. 예. 이것이 이렇게 보장성 수준이 낮아지게 된 주범이 아까 말씀드린 그 3대 직업이란 말입니다. 그 중에서 상급 병실료에 해당되는 부분이 연간 한 1조 원을 조금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간 1조 원이 넘는 돈을 우리 국민들이 상급 병실료라고 하는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해결해주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높아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시죠. 종별로 살펴보면 이 병원도 지금 종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령 우리가 대학병원을 의미하는 게 상급 종합병원인데요. 예. 지금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병상의 한 65% 정도가 상급 종합병원의 병상의 65%가 일반 병상, 소위 말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건강보험 병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하는 5대 병원, 상위 5대 병원이 있습니다. 빅5라고 부르는. 네네. 여기에 가보면 전체 병상 중에서 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일반 병상의 비율이 한 58.9%에 그치거든요. 네. 그러다 절반을 보니까- 약간 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환자들이 이 병상이 일반 병상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네. 소위 말하는 2인실 같은 데서 2, 3일 이렇게 원치 않는 입원을 하는 경우가 생긴 거죠. 싼 곳으로 좀 가려고 해도 한참 대기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퇴원 뒤에는 이거 치료비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제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예. 결론 나왔습니까? 아직 토론회니까 뭐 결론이 나왔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방침으로는 올 연말까지 계속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연말쯤에 방안을 내놓을 것 같아요. 연말쯤에. 네. 교수님이 보실 때 방안 어떤 것이 예상됩니까? 지금 두 가지 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예. 제가 보니까 두 가지 방안 다 조금 약간은 좀 문제가 있어서 네. 한번 간단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거죠? 첫 번째 방안은 상급 종합병원, 다시 말해서 대학병원에만 제도 개혁을 한정하자. 예. 이건데요. 지금 특히 상급 종합병원의 현실적인 일반 병상 확보율이 뭐 한 50%대에 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75%까지 상향 조정하자. 예. 그러니까 병상 4개 중에 3개는 일반 병상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첫 번째 방안이고요. 두 번째 방안은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의 일반 병상을 다 손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6인실이 보통 건강보험 병상인데요. 예.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를 하자. 네. 4인실도 이제 건강보험 적용하는 병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위 5대 병원이라든지 주요한 대학병원에 대해서는 2인실까지도 일반 병상으로 만들어버리자. 이런 주장인데 네. 사실 이 두 번째 대안은 굉장히 이제 돈이 더 많이 들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다 지금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안으로 하면 당장의 문제는 꽤 해결됩니다. 지금 병상 부족으로 일반 병상 부족으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는 것은 대부분 다 대학병원들이거든요. 상급 종합병원이요. 큰 병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그 중에서도 이거 소위 말하는 5대 주요 병원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병원에서들에서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것은 정책적 효과는 굉장히 큰데 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도 우리 환자들이 지금 서울에 있는 몇몇 대학병원으로 전국에서 지금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환자가 몰려갖고 들어갈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죠. 네. 그래서 우리가 환자 쏠림이라고 하잖아요. 예. 특히 이제 KTX가 다니면서 지방 환자들이 서울로 더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상급 병실료 문제에 대한 해결까지 해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서울 쪽에 있는 병원으로 환자가 더 몰려드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지방에 있는 병원들과 또 이제 중소병원, 일반 종합병원들이 잘못하면 이제 고사될 위험에 처하잖아요. 예.
지방병원들은 이건- 잘못하면 망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료 전달 체계 전반의 수술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서울의 특정 구간에 차가 많이 막히는 병목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를 뚫어주기 위해서 거기에만 공사를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왜 이 지역에 특별하게 차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 대책을 세울 건지 지금 이런 문제인 거죠, 사실. 예. 첫 번째, 두 번째 대안 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씩 일장일단이 있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쨌건 그 지방에 있는 병원들과 그리고 일반 종합병원들도 자기 고유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맹장염 걸린 사람들이 굳이 대학병원까지 갈 필요 없거든요. 네. 그러려면 일반 종합병원에게도 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네. 위해서 일반 종합병원들의 병상을 조금 더 개선하면 좋게 개선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료 수가를 인정해 주는 방식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일단은 언뜻 볼 때는 반대할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당장 재정적으로 타격을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내놓았던 하나의 그 이론적인 제안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 빅딜 논리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빅딜을 해야 큰 하나의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지금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정부가 그 병실을 일반 병실을 늘리고 그래서 병원의 경영에 굉장한 타격을 줄 그런 정책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 그런 정부를 불신하는 그런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예. 사실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도 개선만 하면 의료계에게 자꾸 양보를 하라고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의료계도 양보할 부분이 들어 있으면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확실하지만 예. 엄청나게 큰 양보를 요구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 개혁을 통해서 의료계가 크게 손해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어떤 그런 사회적 약속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약속. 네. 네. 그러면 서로가 일정 부분 양보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양보하려면 결국 돈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당사자가 돼야죠. 이 소위 말하는 이게 사회적 거래, 사회적 합의의 당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진료 환경과 병원의 입원 환경이 좋아지면 그에 대한 편익은 우리 국민들이 누리잖아요. 예. 그럼 그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는 것도 국민이 해야 될 그거는 의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편익과 이 비용 지불이라고 하는 측면을 함께 사회적 공론에 붙여야 되는 겁니다. 네. 병원이 일방적으로 손해본다라든지 국민이 일방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덤태기 선다라든지 이런 거는 건강한 사회의 그 제도적인 장치가 아니죠. 예. 말씀하신 것은 참 지당하신데 이 사회적인 빅딜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참 제대로 된 모델이 없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거 못하면 우리나라는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국민 대타협위원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복지를 위한 국가 복지를 위한 그 조세 부담을 위한 국민 대타협위원회 사회적 합의 이런 이야기가 나왔듯이 이 국민건강보험 문제도 결국은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얼마만큼 더 많이 낼 것인가라고 하는 국민의 부담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또 국가가 제공해주는 복지 혜택을 누리는 문제고 그래서 이 부담과 그리고 이 혜택에 대한 적정한 모델, 적정한 수준 이것을 이제 사회적으로 충분하게 논의하고 타협할 수 있는 민주적인 그 아주 성숙된 그 역량을 우리 사회가 가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건데 앞서 좀 더 여쭤봤어야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 네. 병실 운영이 좀 투명하지 못하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뭐 이런 지적들이 이제 미번 환자들 사이, 가족들 사이에서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건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도 그런 전화 같은 걸 과거에 들어봤는 적이 있는데요. 좀 도와달라, 백 써달라 이런 거죠. 네네. 그거는 투명성의 문제이기 이전에 예. 구조적으로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아무리 투명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못 믿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제도 개혁과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함께 가야 된다. 네. 워낙 또 6인실 이제 보험 처리가 되는 병실이 적으니까 이제 더 서로 못 믿고 불신이 싹트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대표인 제주대의대 이상희 교수였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손인데요. 5247님입니다. 오늘 저녁 8시쯤이면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되죠? 네. 국내 작가 중에 고은 시인과 황석영 작가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수상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도 너무 자랑스럽네요. 저에게도 투표권이 있다면 기꺼이 양손 번쩍 들고 참여할 텐데요. 아무쪼록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고은 시인과 황석영 작가. 올해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 YTN이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라디오가 새로 출시한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명순건 박사와 함께하는 뉴스 속 건강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675,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어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요. 여러분과의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가 새로 출시한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여러분과의 대화창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방송 함께 하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는 명순건 박사와 함께 담배 문제, 커피 문제 이런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이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년도 경제 상황 어떨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실 올해 경제가 그다지 좋지 않은데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서 견해를 내놨나 봐요. 네, 올해 성장률을 2.8%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4.0%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한국은행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0%에서 3.8%로 0.2%포인트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렇게 내린 것은 하반기 이후 본격화한 신흥국들의 위기와 또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등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겁니다. 문제는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를 비롯한 각종 악재들이 예상 밖으로 악화될 경우 현재 3.8%보다 더 추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은은 오늘 기준금리를 연 2.5%로 6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2.8%, 내년은 3.8%. 그러나 더 떨어질 수 있다. 네. 자, 이렇게 경기 침체 여파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내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액수가 많이 늘었나 봐요.
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그 전기 도시가스 요금 체납액이 급증했습니다. 2008년 476억 원이었던 전기요금 체납액이 작년에는 674억 원으로 41.5%나 늘었습니다. 또 올해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또 가계와 기업이 도산한 것이 늘어난 탓에 올해 들어서 8월 말 현재 체납액은 1,000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전기요금 체납 현상은 특히 주택용에서 두드러지는데요. 2008년 97억 원이었다가 지난해 147억 원으로 51.5%나 급증했고 올해도 8월까지 143억 원이 체납돼 작년 전체 액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네, 경기 좋지 않으면 체납액 계속 늘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 우리나라 경제 여전히 좋지 않은데 미국에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죠. 연방준비제도 의장. 그렇습니다. 네. 사상 처음으로 여성 의장이 선임됐다고요? 네, 현재 그 부의장을 지내고 있는 제닛 옐런 부의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상원에서 인준을 받은 후 내년 2월부터 벤 버냉키 현 의장의 뒤를 이어서 4년의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옐런 부의장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을 맡았고 2004년부터 7년간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를 지낸 뒤 지금까지 연준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을 많이 세웠는데요. 이번에 100년에 달하는 연준 역사상 첫 여성 의장이고 또 35년 만에 첫 민주당원 출신의 의장이 됐으며 또 부의장이 의장으로 승진하는 첫 사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회복세 속에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연준이 그 3차 양적 완화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 차기 의장에 지명되면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건강한 세상을 위하여 뉴스 속 건강 이야기. 네, 명승건 박사와 함께하는 뉴스 속 건강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흔히 기호식품으로 불리는 또 어떤 분은 기호식품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도 하는데 담배 문제, 커피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암센터 암정보교육과장이신 명승건 가정의학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명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담배를 기호식품이라고 봐도 되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봐왔죠. 네. 근데 오늘 제가 낮에 헌법재판소 갔다 왔습니다. 네, 네. 그렇죠. 보니까 큰 양쪽 간에 이제 헌재에서 공개 변론을 하면서 좀 치고 많이 받았어요. 네. 네. 그게 뭐냐면요. 작년 2012년 1월 11일에 예. 담배사업법 자체가 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들, 네. 즉 생명권, 보건권, 행복추구권, 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등 여러 예. 기본권을 침해한다. 네. 라는 취지로 위헌 소송을 냈었습니다. 담배 사업 전매청 옛날에 예. 지금은 이제 KTNG가 우리나라에 있지만요. 예. 우리나라에서 현재 담배를 판매하고 제조하고 수입하고 그러한 근거들은 일단 담배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기획재정부 소관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 담배사업법 자체가 예. 담배를 건강에도 안 좋은 특히 마약이나 다름없는 담배를 유통하는 것들은 예. 그것은 위헌이다. 네. 이런 취지로 이제 헌법소원을 냈던 거죠. 그래서 1년 거의 10개월 만에 1년 9개월 만에 오늘 날짜로 첫 공개 변론을 했습니다. 네. 근데 원래 이제 이렇게 헌법소원을 내게 되면 네. 대개는 한 70% 이상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제 바로 기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심사에 들어가더라도 공개 변론은 그렇게 많이 안 한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 사안 자체가 이제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공개 변론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피청구인 측인 기획재정부에서 예. 이제 대리인을 내세워서 아주 좀 큰 대형 그렇더라고요. 세종에서 돈이 얼마나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네.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나와서 이제 변론을 했고요. 네. 저희 쪽에서는 이제 저희 청구인 측에서 예.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의 네. 참고인 진술도 진술. 양측에서 네. 한 명씩 나와서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떤 자격이냐면 저도 청구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9명 청구인 중에 한 명이고요. 담배는 위헌이다. 네, 담배 그래서 관련 기본사업법은 위헌이다. 네, 그래서 담배사업법 자체가 위헌이다. 그래서 예. 전 법제처장인 이석연 변호사 옛날에 예. 수도 이전 건으로 예. 해서
위원이라는 거 8개월을 받아냈던 예. 그분 있죠. 그리고 이제 전 국립암센터 원장 네. 박재갑 전 그 서울대 교수 네. 그다음에 저 이렇게 3명이 이제 네. 중심이 돼서 이 담배 전도사 3인 트리오. 네, 네.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한 2시간 이상 동안 아주 그 의견들을 들으면서 서로 청취를 하면서 네. 아마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사실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죠. 예.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소원을 헌법소원을 한 적은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담배를 못 팔게 하는 게. 세수의 문제다. 이런 주장 아니었을까요? 그런 얘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오늘 다 문제가 됐고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 세수 얘기를 갑자기 하셔서 그런데 그냥 간단히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네. 담배 판매로 인해서 그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수입이 7조가 좀 넘습니다. 1년에 예. 7조. 그런데 담배 때문에 병에 걸려서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얼마 정도 되냐면 9조가 넘는 걸로 또 추산이 되고 있어요. 훨씬 더 예. 비싸다. 물론 네. 뭐 연구마다 약간 다르지만은 예. 일단 기본적인 사회경제 손실을 그 추산했을 때 많게는 9조 이상이 나오고 정부가 있습니다. 세금 거두는 것보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는 돈이 더 많다. 이런 그렇죠. 논리죠? 저희 주장은 네. 그거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게 그게 정당하냐. 네. 이번 기회에 판매, 제조, 수입 네. 금지를 하고 물론 예. 바로 한 번에 금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흡연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흡연자들은 두고 기호식품이니까 그렇게 나도 생각하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이렇게 맞습니다. 맞서지 그게 않을까 이제, 싶어요. 예, 저는 지금 담배를 피지 부딪히고 있죠. 않습니다만요. 예. 네. 그렇지만 이제 한 10년 정도의 그 기간을 두고 우리가 흡연자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에서 네. 흡연자들의 금연을 도와줄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줘야죠.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뭐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이런 나라들에서는 금연 치료하는데 정부에서 돈을 보조를 해줘요. 우리는 그러니까 많이 보험이 되는- 보조를 안 우리는 해줘. 지금 현재 우리는 보험이 안 되죠. 보험이 안 금연 된다. 치료에서. 네. 그래서 금연약 좋은 약들도 있는데 예. 그 약을 우리 100% 본인 부담으로 네.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담배 산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 위헌 소송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어떻게 또 생계를 이어가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담배 제조 매매 금지에 따른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네. 저희가 한 5, 6년 전에 또 이제 각 전문가들이 모여서 책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그러한 그 담배 그 경쟁 농가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담배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사업 종사자들 문제 네. 그리고 밀수의 문제 아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 예. 정부 차원에서는 세수를 또 그럼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7조 원이니까 7조는 어떻게 그렇죠. 대체할 게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계획들을 어느 정도 저희가 그 세워놓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세워야죠 이제. 네. 우리나라가 만약에 담배 관련 이 위헌 소송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참 세계적으로 예, 참 이거는 앞으로 엄청난 그 위력 일이 없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옛날에 뭐 그런 그 비유를 많이 듭니다. 여성이 그 참정권이 없었을 때 네. 참정권을 주장했을 때 전반적으로 아니 무슨 여성이 참정권이 이런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예.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연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이 79%였어요. 70년대 예. 초반에. 시대가 좀 이제 많이 바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예를 들어 버스에서 시내버스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있습니까? 생각할 수 없죠. 옛날에는 네, 맞습니다. 한 네.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게 비일비재했죠. 담배. 사회는 변하고 저희 있습니다. 이제 언론사에서 저도 뭐 한 20여 년 전에 처음 이렇게 언론계에서 일할 때는 거의 사무실에 담배를 폈는데 지금은 담배 대신에 네. 담배는 피는 건 뭐 절대 안 되고 대부분 이제 커피를 이제 손에 그렇죠. 들고 네. 거의 이제 손에 커피를 거의 문다고 해야 되겠죠. 담배 대신에 커피를 문다. 네, 이런 입에 머금고 있죠. 예, 그 정도인데 네. 커피의 중독성도 담배 못지 않죠. 그렇죠. 저 역시 커피 좀 많이 먹는 편인데 몇 잔 정도 드십니까? 하루에 한 3잔? 아, 세 잔. 진한 걸로 3잔. 아, 진한 걸로. 진한 걸로. 그러면 네. 좀 악순환이로 네, 오늘 사실은요. 뭐 커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커피가 이제 대한민국이 커피 공화국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고 또 커피와 관련해서는 뭐 산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건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건강에 좋다는 분들도 있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분들도 있고 뭐 좀 헷갈리는데 네, 박 오늘 박사님 그 부분에 어떻게 대해서 좀 정리 가장,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최신 내용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좋은지 나쁜지부터 한번 정리해 주세요. 아, 근데 담배 그 얘기가 전에요. 너무 많이 했는데 커피 판매량 그리고 전문점 정도예요? 숫자 네.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예. 예, 보니까 이제 2011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예. 그 전년도 2010년에 비해서
커피 전문점 수가 54%가 증가한 1만 2천여 개에 이른다고 했답니다. 12,000여 개. 네. 1만 2천여 개요. 예. 그리고 매출액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60%가 늘어난 2조 4,800억 원. 네.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커피 소비가 증가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예.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커피 섭취가 커피를 마시게 되면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또 국제학술지에 발표되고 있고 언론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이 커피 제조업체들이 일부러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게요. 그래요? 커피에 관한 그 논문들은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네. 실제 커피에는 말이죠. 1,000여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화학물질은 한편으로는 질병의 위험성을 낮출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질병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죠. 커피의 네. 양면성. 특히 이제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보면 벤젠이나 벤조피렌, 포르말데히드와 같은 약 20여 종의 설치류 발암물질이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볶는다는 게 이제 타면 안 좋다는 이제 그런 그렇죠.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설치류란 건 이제 쥐죠, 쥐. 네. 그러니까 쥐한테 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쥐를 이용해서 예. 일정 기간 다량 투여했을 때 암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일반적으로 설치류 발암물질이라고 보통 예.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양도 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게 발암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우리 몸의 효소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현재까지는 위험하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최근까지 나온 연구 결과들을 전반적으로 좀 종합해서 살펴보니까요. 예. 커피를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당뇨가 있습니다. 당뇨. 그러니까 네. 커피를 마시게 되면 당뇨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고 또 이제 일부 암종들도 예. 일부 암도 줄일 수 있고요. 또 파킨슨 병이라는 그런 네. 병도 약간의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게 손도 보도도 떨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말도 잘 못하는 게 파킨슨 병이죠. 그렇죠. 예. 뇌에 이제 병변이 생기면서 그런 이제 그 병이 생기는 건데요. 이제 반대로 또 부정적으로는 예. 혈압을 상승시킨다든가 예. 아니면 철분 흡수를 방해해서 빈혈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장단점이 있다.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그러면은 또 청취자분들 좋다는 거냐 나쁘다는 거냐 뭐 이렇게 네. 즉 아주 돌직구적인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거든지요. 사실은 네. 음식을 포함해서 다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뭐 그런 많이 부분이 먹으면 좋지는 많습니다. 않죠.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커피가 당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예. 개별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요. 네. 일단 앞서서는 당뇨에 좋다고 말씀해 주신 네. 거잖아요. 그 근거로는 이제 2009년도에 지금부터 한 4년 됐네요. 예. 의학 분야 저명한 학술지인 미국 내과학 기록이라는 그런 학술지에 발표됐습니다. 네. 기존에 나왔던 18편의 대규모 관찰 연구를 종합했습니다. 예. 수십만 명 이상이 되는 예. 거거든요. 그 종합을 해보니까 일관되게 하루에 커피 한 잔씩을 섭취할 때마다 예. 당뇨 발생이 7%씩 줄었다. 한 잔이요? 네. 네. 한 잔을 섭취할 때마다 그러니까 한 잔씩 늘 때마다 네. 당뇨는 7%씩 줄었다는 것이죠. 예. 그럼 왜 이게 당뇨 발생이 주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커피에 들어있는 물질 중에 이제 카페인뿐만이 아니고요. 클로르제닉산이라는 것도 있고 예. 뭐 리그난이라는 이런 성분도 있고 이런 예.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당대사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당 수치를 올리는 거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그리고 또 인슐린 감수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몸에 이제 혈당이 높아지면 예.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당 수치를 정상으로 낮출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당뇨 환자들이 네. 이제 인슐린을 이제 컨트롤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인슐린에 대해서 감수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네. 이제 당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걸 떨어지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 커피 성분들이. 암은 어떤 건가요? 네, 암의 경우는 좀 암종마다 약간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폐암 같은 경우에는 5편의 그 대규모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가 2010년도에 발표되는데요. 예. 그 결과는 평상시에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커피를 한 두세 잔, 한두 잔 이 정도 규칙적으로 마시는 사람은 폐암 발생이 57% 오히려 높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안 먹는 사람보다 먹는 사람이 폐암 발생이 높았다는 연구죠. 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한 3가지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커피에 들어있는 이 카페인이 예.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원래 이제 우리 그 세포에 DNA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전 예. 정보를 네. 갖고 있는. 근데 이 DNA가 손상이 되잖아요. 손상이 되면 안 죽는 세포로 변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암이라고 그러죠. 암세포.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연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네. 근데 그 복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카페인이 그런 자연적인 복원에 방해한다. 그렇죠. 네. 복구 능력을 방해하니까 반대로 암 발생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항산화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비타민 C, 비타민 E, 네. 베타카로틴, 네. 셀레늄 이런 항산화제들이 원래 암 발생을 억제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항산화제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카페인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령 우리 몸 안에 발암물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발암물질이 진짜 암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막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소계가 있습니다. 뭐 사이토크롬 B450이라고 뭐 좀 전문적인 용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커피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발암물질의 작용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의 제한점은 뭐냐면요. 흡연에 대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 중에 또 흡연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커피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그렇죠. 술도 많이 먹고. 네. 네. 물론 뭐 이런 그 연구 결과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보정을 합니다. 통계적으로. 예, 네. 그렇지만은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폐암의 발생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또 이제 2010년에 비뇨기과 분야의 저명 학술지에 저도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거죠? 4편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예. 전립선 암에는 별로 관련이 또 없다는 걸 제가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연구들 같은 경우는요. 커피 섭취와 전립선 암에 네. 관련성이 없다. 그 이전에 이제 90년대 나온 연구 결과들이 주로 이제 환자 그리고 환자가 아닌 연구를 이렇게 그 종합한 연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예. 연구 결과에서는 좀 일관되게 네. 커피를 섭취하면 전립선암이 높아진다 이런 결과가 예.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대규모 더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에서는 예. 관련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관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커피가 뭐 암에 이롭다는 또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야기도 예. 듣긴 했는데 그런 연구 결과도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뭐 아까 앞선 연구 결과보다는 더 많은 연구인 한 40편의 대규모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게 한 2년 전에 나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또 폐암과는 다르게 폐암은 아닌데 뭐 간암, 방광암, 유방암, 대장암 이런 암 발생의 위험성을 오히려 커피 섭취하는 사람에서 13% 감소시켰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었죠. 13% 줄인다. 네. 네네. 그 이유는 커피에 들어있는 그 좋은 성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암 발생을 그 낮출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카페스톨, 카월 뭐 이런 성분이라 예. 각종 항산화 성분들 네. 이런 것들이 항암 효과를 가지는 것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암을 유발한다는 논문들이 있고 예. 어떤 암에 있어서는 암 종별로 약간 다르다는 예, 거죠. 예, 예. 어떤 종류별로. 거는 네. 암을 발생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득실을 또 따져야 앞서 되는 폐암을 좀, 높인다. 예, 좀 복잡한 문제가 유방암, 있다는 대장암, 것이죠. 뭐 간암 이런 것도 낮춘다. 네. 네. 그럼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겠어요. 예, 그리고 또 뭐 커피를 마시게 되면 고혈압 발생이 좀 높아지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 낮추는 게 아니라 높여요. 네, 높입니다. 당뇨에는 좋다고 말씀해 주셨죠. 당뇨에는 좋지만 혈압 자체는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혈관을 수축했고 그 다음에 그 철분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예. 철결핍성 빈혈, 네. 즉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은 또 악화시킬 수 있다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커피 섭취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청취자분들이 이제 바로 그 얘기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명 박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네? 그래서 시간도 없는데 제 정리 좀 생각에는 해주세요. 예. 그 얼마나 또 마셔야 되는지. 네, 지금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카페인 기준으로 했을 때 성인은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커피 양으로만 따졌을 때는 사실 한 잔이나 두 잔 정도는 예. 해롭지도 않으면서 네. 그렇다고 뭐 한두 잔 갖고 더 건강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네. 정도까지는 허용되지 않을까. 한두 잔. 생각합니다. 예.
한두 잔. 많으면 2잔 정도까지. 많으면 근데 이제 두 잔 잔이 정도. 잔마다 다르죠. 커피 전문점 예, 같은 사이즈가 많아요. 예. 예. 네. 그 인스턴트 커피 있죠. 거기에는 이제 카페인이 한 50mg 정도 내외 들어 있고요. 네. 예. 커피 전문점 커피 한 컵에는 120mg 이상 들어 있어요. 250cc 있잖아요. 카페인 많은 거는 좀 주의해야 되겠네요. 네. 물론 뭐 400mg까지니까 뭐 커피 전문점 그 커피를 했을 때 한 네. 두세 잔까지 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커피뿐만이 아니고 카페인은 여러 음료, 감기약, 피로회복제, 예. 녹차, 초콜릿 여러 개 다 들어있기 때문에 커피는 제 생각에는 한두 잔 정도 이상은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커피 한두 잔. 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장 많이 쓰는 깔기만 해도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뭐 스마트폰 1등 주식 어플을 소개합니다. 증권사 어플 이용자 수 1위 키움증권 2013년 5월 랭키닷컴 기준. 역시 스마트폰에서도 키움. 키움 깔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키움 까시오.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손이었는데요. 5314님입니다. 소중한 사람과 손잡고 나들이 가기 좋은 요즘입니다. 낮에도 날씨가 너무 좋더니 가을밤도 적당히 쌀쌀해서 걷기 좋습니다. 모두들 남은 시간도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은 또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네. 10월 10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기술감독의 김동철, 김윤범, 작가 정선임, 정은지, 진행의 김상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